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145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욱인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되지 않겠냐 되긴 됐습니다. 야 근데 간신히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야 그 4표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00표가 이제 가결 정족수였는데 204표로 그러니까 이제 4명 겨우 넘겨가지고 이게 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12명 이탈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210표는 넘지 않을까 했는데 맞아요. 네. 막판까지도 하여간 국민의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뭐 기권표도 좀 많았고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기권 부여는 무슨 의미야? 기권은 특히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제일 나는 반대보다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게 뭐 언론이나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봤을 때 이게 그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가를 쓰고 그 옆에 불을 또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러 이제 무효를 만드는 맞아요. 그런 네. 모습도 있었고 비겁합니다.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맞아요. 네. 뭐 회색 분자도 아니고 말이야. 뭐 마음 심정적으로는 가나 뭐 불을 했다. 더 지탄을 받아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심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해주셔야 할 텐데 하여간 지난주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일말에 좀 찝찝함도 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그래도 가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탄핵이 답이다 해서 파면이 답이다로 구호도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헌재 결정까지도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안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 거리에서 좀 마음을 졸였었는데 그래도 연말을 좀 이제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쵸. 형국이 네. 되지 않았나. 1차적인 단계는 넘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말 맞다나 송년 모임 다들 다시 시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제야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아마 보도 보셨을 겁니다. 이 와중에 역시나 우리 원강수 시장님 앞서 가셨다. 탄핵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2차 탄핵안이 무슨 말입니까?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그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표결했던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열렸던 상지 여중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밤에 참석을 하셨어요. 온 국민의 마음을 졸이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될까? 부결되면 어떡하나? 투표 불성립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 시장님은 또 이렇게 송년회 밤에 참석을 하셔서 이게 웃는 사진까지 찍으셨다. 네네. 이게 원주 MBC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더라고요. 다음 차례는 너다. 뭐 이런 댓글 읽은 겁니다. 네. 뭐 그런 댓글이 달리게 됐다. 어쩌면 네. 확실하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결과를 부결이 될 거라는 것을. 애초에 부결이 되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네네.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원주시가 바로 보도자료도 냈더라고요. 송년회 밤 이런 거 송년회 모임 취소 없다. 우린 그대로 강행한다.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일관성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 그게 좀 신기하긴 한데 물론 뭐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런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줄줄이 연기되는 취소됐죠.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또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하셔서 장소가 이게 소상공인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또 앞서가는 모습을 또 일관성 있게 보여주셨다. 네네. 좀 한번 짚어봤고요. 이 와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석열 씨는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거의 뭐 침대 축구를 좀 시전 중입니다. 시간 끌기 들어갔어요. 네. 본인은 뭐 떳떳하게 이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지금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압수수색도 대통령실은 맡고 있는 상황이고 출석 요구도 계속 뭉개고 있어요. 막 서류를 안 받아. 맞아요. 반송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겁해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목리를 부리는 중이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 자체가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오히려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또 주장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 권한대행의 권한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거부권은 또 그렇죠. 네, 우리 또 행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네네. 모르겠습니다. 또 탄핵이 또 한 차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 강릉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맞아요. 뭐 자기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역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토요일 내일이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처벌 그리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한 강원 도민 대회가 강릉 권성동 사무실 앞에서 열립니다. 네네. 아주 이제 타깃을 찍었습니다. 권성동으로. 그렇죠. 우리 2016년 박근혜 탄핵 전국 때는 김진태 사무실로 강원 도민들이 다 몰려간대. 이번 탄핵 전국에서는 권성동으로 다 몰려간다. 우리 강원 도민들의 분노를 이날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원주에서도 원주 시민 행동의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인데요. 수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 일요일에는 오후 3시 원주 국민체육센터 앞 의료원 사거리 쪽 네네. 계속 열리고 있죠. 여기서 또 우리 원주 시민들의 분노를 또 표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즉각 파면 함께 외쳐보자고요. 자 그리고 한편 한동훈 이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면서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이던 박정아 의원도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분이 참 사실 그 총선 전후로 해서 좀 이제 쉬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네네. 뭐 비대위에서도 대변인으로 차출되고 지금 한동훈 지도부에서도 비서실장으로 차출되고 그러니까 뭐 지역구로 돌아갈 틈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중앙 정치에서. 그래서 앞으로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 소식을 저희 원주 하는 척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다들 댓글들이 다 이래요. 막 어딜 와 멘탈 좋으시다. 낯짝 두껍네. 그러면서 당직이 아니라 월급도 내려놔 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갈 길 가라는 분도 있었고 말간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지역구에 와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 우리 원주 시민들이 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박정아 의원이 2차 탄핵안 표결 당시에 비공개 의총에서 기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저희는 그래도 한동훈이 탄핵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비서실장 그래도 찬성으로 따라가지 않겠냐 맞아요. 했는데 네. 기권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의총에서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기권 3표 중에 박정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네네. 그렇다면 이건 정말 비겁한 선택이다. 그쵸. 아니 당대표가 찬성하라 그랬고 아니 내란을 지금 벌인 대통령을 지금 탄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찬성 반대도 아니고 뭐 당론을 따른 것도 아니고 당대표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니고 기권은 도대체 뭐냐. 이 사실이라면 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아니길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뭐 파티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탈당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전국이 이어진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한 강원도민이 453명이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6.3배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7,745명이 탈당을 했는데 강원도민이 또 6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하면은 강원도의 이 탈당자 수가 심상치가 않다. 그러게요. 역시 우리 윤핵관을 또 다수 보유한 지역답게 도민들의 민심 이반, 당원들의 민심 이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대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은 친한계로 불리는 박정아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인 지금 강원도 국민의힘의 구도를 보면은 친윤계가 지금 좀 꽉 잡는 모양새가 됐어요. 권성동 의원 자체가 지금 당대표 그쵸.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뭐 이철규, 이양수, 뭐 유상범까지 다 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 한기호 의원은 지금 뭐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 명태균 게이트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친윤계로 기운 듯한 느낌. 맞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그렇죠. 네.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원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벌써 오프닝부터 거의 원주 통신 한번 한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요. 워낙 이 소식들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 뭐 다음 주에도 계속 소식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부터 운행하는 원주 부산 부전역 간의 이제 KTX 이음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원래 저희가 1시간 20분대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산까지 1시간대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강원일보 원주투데이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시간표를 까보니까 3시간 7분이 걸려요. 역시나 1시간은 무리인 걸까요? 저희도 이게 그게 가능할까 싶기는 네. 했었는데 저희가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간표는 이제 하루 3대 운행 노선이 있습니다. 오전 7시 17분 그리고 오후 3시 29분 오후 7시 43분 이렇게 네네. 세 편이 있고요. 그 시간 배분은 되게 적절하게 좀 그래도 이루어진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오전, 오후, 네. 저녁 뭐 이렇게 딱 맞춰서 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초반이라서 또 수요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1시간 20분 때는 이 최고 속도 한 250km를 밟았을 때 무정차를 할 때 그래요. 어느 역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론적으로 1시간 20분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1시간 20분 때 보도에 앞장섰던 강원일보도 이번 주 보도를 보니까 슬쩍 말을 바꿨더라고. 보니까 개통 초기 당분간은 최고 속도를 내기 어렵고 제천, 단양, 풍기, 영주, 안동, 경주, 울산을 경유해 실제 운행 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중앙선이 완전 개통된다면 1시간 30분대 주파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 저는 이것도 이론상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역들을 다 거쳐가는데 과연 1시간 30분이 가능할 것이냐. 글쎄요. 강원일보 이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안동 부경천 구간에 신호 설비가 구축이 안 돼 있대요. 이 고속 열차가 지나가기 위한. 그래서 요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150km까지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KTX가 뭐 거의 무궁화호급으로 달리는 거죠. 무궁화보다만 그쵸. 살짝 네. 빠르게. 그래서 내년 말에 이 신호 설비 구축이 끝나야 본연의 속도 250km로 밟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2시간 10분대로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산까지. 그래도 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뭐 1시간 2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교통혁명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까지 지금 4시간 걸리는데. 왜냐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차 시간 대비로 생각하면 그래도 적어도 반은 돼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짧은 시간으로 또 부산까지 갈 수 있으니까 부산 여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그쵸.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정정을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 원주하는 척은 한 주간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다른 지역의 눈여겨볼 조례를 알아보는 새 코너 전국 조례자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145회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올해 들어서 10월 말까지 태어난 아기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원주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림면인데요. 원주투데이가 이번 주에 보도를 했어요. 신림면은 신생아 수가 원래부터 적긴 했습니다. 2021년에는 4명이었고 2022년에는 5명,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급기야 빵명이 된 거죠. 오. 그래서 원주투데이는 신림면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뭐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는데 사실 뭐 신림면은 원주의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 중 하나죠. 그렇죠. 평균 연령도 높고 맞아요. 네. 불온면, 귀래면, 호저면, 중앙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5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 탑5로 꼽히는데 그 행정안전부의 소멸 위험 지수 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 연령은 높고 출생아는 적어요. 신림면은 평균 연령이 60.7세. 출생아는 한 명도 없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입니다. 불온면은 평균 연령 62.1세에 출생아 한 명입니다.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해요. 신림면하고. 평균 연령은 원주에서 가장 높죠. 네네. 62.1세니까. 귀래면도 평균 61.1세에 출생아 1명, 호저면도 평균 58.8세에 출생아 1명, 중앙동도 평균 60.2세에 출생아 3명.
이 5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의 그래요. 수치인 거잖아요. 평균 다 환갑이세요. 그리고 네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반면에 지정면은 평균 36.8세에 출생아 317명이에요. 그리고 반곡 관설동도 평균 38.7세에 출생아 248명, 단구동, 단계동, 무실동도 출생아 100명을 모두 넘겼습니다. 읍면동 격차가 크다는 걸 좀 새삼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원주가 어쨌든 신도심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또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읍면 지역 또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게 또 원주 지역의 어떤 큰 문제로 앞으로 계속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원주시 전체로 보면은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또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시내권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네. 젊은 사람들 뭐 지나가면 많잖아요. 그래서 별로 위기 의식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네. 읍면 지역만 가더라도 이렇게 확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마주치는 분들이 다 이제 환갑을 넘으셨으니까 그쵸. 이런 데 가면은 네.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런 얘기하세요. 맨날 저출생 고령화 얘기하는데 인구 줄어야 된다. 너무 많다 인구. 근데 그런 아버지 본인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어요. 인구 70만이 넘네. 수도권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히 수도권 사람이 넘치죠. 그렇죠.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줄어야지. 근데 전체 인구가 다 줄면 이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인구가 뭐 연착륙을 해서 서서히 감소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도시도 막 차가 막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러시아 생기고 네. 사람 너무 많은 것 같다. 주차장도 부족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읍면 지역 가면 완전히 딴소리다, 딴 세상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나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쵸. 실제 사실 네.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가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사실 읍면 지역은. 근데 또 가 보면은 그 심각성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원주가 출생아 수가 줄고 있어요. 그 2022년까지는 2,085명이었는데 출생아 수가 작년에 1,970명으로 2,000명대가 최초로 붕괴했습니다. 네네. 원주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어쨌든 감소 지역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 외부 유입으로 그동안 인구가 계속 늘어왔었는데 뭐 지정면과 반곡 관설동 포함해서 자연적인 증가는 이제는 정체 상태예요. 한계에 봉착했다. 그쵸. 알 수가 네. 있고요. 또 결혼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혼인신고 건수도 2022년에 1,590건이었는데 작년에 1,565건으로 점점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이제 많이들 안 하시는다. 그런 맞아요. 네. 어떤 사회적 변화가 원주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제 있기 주변에도 때문에 많이 계십니다. 네. 혼인신고 자체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지만 저출생 고령화 심각합니다. 원주는 도농 복합 도시니까 도시 안에서 이런 격차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원강수 시장 또 전임 원창목 시장도 그렇고 맨날 50만 100만 원주를 얘기하는데 이런 통계를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도시의 확장보다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쵸. 싶은 생각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더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게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처럼 대단히 어떤 인구 유입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더. 전국이 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네네. 어디서 인구가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원주에서 뭐 폭발적으로 인구가 지금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쵸. 외부 네. 유입도 기대할 수가 없고 내부의 자연 증가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50만 100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확장만 고민하다 보면은 정작 지금 원주에 살고 있는 원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네. 예산 투입을 확장에 방점을 두고 쓰게 될 테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언론 보도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읍면 지역 예를 들어 귀례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예산 때문에 계속 뒷전이란 말이에요. 그 정작 지금 원주에 살고 있는 읍면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느냐. 그런데 내실을 기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체 약간 함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의 인구가 많고 거기에서
지역에서 신생아수를 늘리고 이런데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외곽 지역의 이런 그러니까요. 삶의 모습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예산 투입이라든지 정책의 우선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네네.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면은 읍면 지역도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또 배정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네. 지금처럼 도시의 확장, 신도심 위주의 개발 이게 가속화될 경우에는 예산 투입에 있어서 읍면 지역은 계속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농촌 예산도 원광 시장 전체 예산의 10%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만 계속 양산되는 꼴이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해피한 그림이냐?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전국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격차들 그로 인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지금 지역 균형 발전 포기했잖아요.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원주도 사실 지금 그런 모양새로 가면 안 되는데 네네. 사실 50만 원주, 100만 원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강원 정치권 이슈입니다. 최문순 전 도지사가 이번 주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인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도의회 승인 없이 2014년 강원 중도개발공사 채무 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려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 2,050억 원이 바로 레고랜드 사태의 단초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초창기 시행사였잖아요. 맞아요.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처음에 대출이 이제 210억밖에 안 됐는데 강원도가 우리가 문제 되면 나중에 빚 대신 갚아 주겠습니다. 채무 보증을 서줘가지고 2,050억 원까지 대출을 땡겼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 보증을 사실 거의 뭐 강원도가 2,050억 원까지 이제 10배 늘려가지고 이 보증을 사준 해준 셈이니까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당연히 도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했다는 거야 급하니까. 그 나중에 실제로 2,050억을 강원도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중도개발공사가 배째라 네. 거의 디폴트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레고랜드 사태의 단초가 됐던 게 바로 이 2014년에 이 채무 보증 규모 확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혐의가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배임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에 강원 중도개발공사 영국 멀린사와 총괄 개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당시 협약은 그동안은 강원 중도개발공사 이 중개공이 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었는데 하도 막 빚이 많고 이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계속 늘어지니까 그냥 멀린사가 직접 투자해서 조성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업 시행권을 중개공에서 멀린사로 넘기는 협약이었어요. 이 당시 2018년 협약이.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중개공이 멀린의 레고랜드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8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중개공의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이라는 겁니다. 강원도 정부는 원래 중개공이 멀린에 800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그만큼의 테마파크 관련 자산을 받아서 이 자산을 다시 멀린에 빌려주고 그리고 임대 이익을 얻기로 했는데 문제는 임대 수익률이 원래는 30%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빌려준 대가로 30% 받겠다 수익에.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3%로 줄어들었어요. 공이 하나 빠져버려서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30%에서 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자 소득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원천징수 뭐 이런 게 원천징수도 아닌데. 아니고 3%로 줄어들었다. 근데 이거를 도의회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밀실 협약을 체결해서 3%로 줄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원본도 도의회 공개가 안 됐어요. 10년 동안 비밀 유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에 이 협약을 도의회가 승인해 줄 때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도의회는. 나중에 2020년이 돼서야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30%가 아니라 3%더라. 아니 이건 너무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죠. 이런 계약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냐. 더구나 800억 원을 아까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중개공이 멀린에. 그러면 우리가 한 지분이 30% 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린이 2,200억을 투자했고 중개공이 800억을 투자해서 3,000억의 공사금을 마련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는 8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자산을 받아와야 되는 건데 이걸 아직도 못 받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레고랜드 이 테마파크의 자산이 임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빌려줘봐야. 그 임대 수익이 낮은 상황에서 이 자산을 받아와봤자 800억 원어치를 받아왔자 취득세, 법인세 등으로 50억 원을 지출해야 돼서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이 자산을. 그래서 80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가의 자산은 받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임대 수익률도 그렇죠. 낮다. 3%다. 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결국에는 멀린에 현금 800억 원만 지원하고 권리는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배임이라는 거죠. 검찰이 봤을 때는. 게다가 지금 강원 중계권 뭐 지금 빚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이 손해 때문에 이 지금 빚더미에 오른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최문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레고랜드를 유치하고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멀린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8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만 800억 원 투자했냐? 멀린도 2,200억 결국 투자하지 않았냐? 우리가 800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을 놨기 때문에 멀린도 외자 2,200억을 투자해 준 거다. 근데 이게 왜 배임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800억을 냈는데 멀린이 2,200억을 안 냈어. 그러면 우리가 배임이 맞지. 근데 멀린도 했잖아. 근데 이게 왜 배임이냐는 거야. 이거 아니었으면 레고랜드도 개장 못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아예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라고 규탄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이제 탄압이다라고 네네. 보고 있는 건데 모욕 주기, 망신 주기, 괴롭히기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자체가 2022년 박기영 국민의힘 도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김태 지사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볼 때는 애초에 레고랜드 사태가 왜 터졌냐. 최문순 지사가 2,050억 보증을 막 서주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볼 때는 결국에는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고발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김진태는 내버려두고 최문순만 조지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검찰이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죠. 뭐 언제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까? 네네. 검찰이 그랬는데 또 특히나 이제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이 김진태 지사에게도 고발이 많이 들어갔어요. 뭐 배임, 국고 손실, 뭐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등등등.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 소식이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뭐 제대로 안 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최문순 전 지사가 뭐 피해자냐 그러면 뭐 정치 검찰 정치 기소에 그렇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기반 시설 조성, 또 이 중도 그 섬으로 진입하는 교량 건설, 또 토지 매입, 문화재 발굴 비용 등등등, 그리고 중개공 대신 갚아준 빚까지 있지, 맞아. 맞아요. 요까지 포함해서 세금 6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 대부분은 영국 멀린사가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강원도가 중도 땅을 또 최대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줘요. 멀린사에. 여기 공시지가가 1,252억 원인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요. 공적인 네. 재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멀린사에다가 최대 100년까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거 이 자체도 너무나 파격적인 특혜예요. 근데 임대 수익은 3%에 불과하다. 놀랍습니다. 물론 뭐 레고랜드가 수익이 나냐 안 나냐도 지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 수익이 그냥 나도 안 돼. 임대 수익이 400억 원 미만이면 강원도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 3%마저도 임대 수익이 이 수익 연수익 레고랜드 연수익이 400억 원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수익이 1원이라도 나냐 안 그러니까 나냐 400억이 나냐 지금 적자 보느냐 마냐 하고 있는데 그럼 레고랜드 그냥 강원도 다 퍼줄 거야 그냥 공짜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조건을 해놔야 우리 영국의 멀린사가 추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외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계약을 맺은 거다라고 네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외자 유치가 중요해도 이렇게까지 퍼줘야 되냐 솔직히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레고랜드 같은 게 뭐 추진할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 맞아요. 중도 문화재 유적지부터 해가지고 뭐 동아시아 최대 문화 유적 보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그거 다 덮어버리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행을 한 사업인데 조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의 뭐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제2의 을사득약이다 뭐 이런까지 표현을까지 할 정도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 이런 좀 계약으로 보이는 네. 그런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 듭니다. 지금 돌아보더라도 게다가 절차도 졸속이었어요. 레고랜드 사태에 단초가 된 이 중개공 대출 2,050억 원도 왜 이렇게 근데 급하게 이제 보증을 서줬냐? 2014년 11월에 기공식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멀린사가 일단 3일 전이었나 나흘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업 추진 자금이 확실하게 확보돼야만 우린 기공식을 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안 갑니다. 이제 강원도 정부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떡하냐 이거 빨리 자금 마련해서 그 확약서를 받아놔야 멀린사가 온다더라. 그래야 이제 그림 좋게 이제 언론에 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멀린사를 오게 하려고 부랴부랴 촉박하게 공사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도의회 승인까지 건너뛰고 2,050억 원 보증 채무를 서준 거죠. 채무 보증을 서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민 세금 2,050억 원을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덜컥 채무 보증을 서주는 그쵸. 셈이 된 거잖아요. 네. 결국에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갚았어요. 재작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태를 촉발시킨 게 누구에게 있느냐는 뭐 살펴보더라도 아니 결국 물론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가 이제 완전 뻘짓을 한 건데. 그쵸. 근데 애초에 이 채무 보증을 이따위로 세우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심의나 절차상에 갔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서 과연 보증을 맞아요. 서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도의회 네. 승인도 안 받았고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채무 보증을 담당한 고위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작년 2월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금 실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이 30%에서 3%로 줄어드는 과정도 도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서 최문순 전 지사가 나중에야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졸속으로 다 진행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최문순 도정에서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보장된 이 수익에 대한 것들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에 좀 투자를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래도 설득이 가능할 텐데 그런 설득 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 도의회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의 수익을 포기하는 수준의 계약 변경인데 그러니까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멀린의 중개공이 800억 원을 지원할 때 이미 도정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어요. 내부 문건에 배임 소지가 커서 직접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적었거든요. 그 어떻게든 배임에서 벗어날 국리를 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럼 강원도 정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일찌감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 네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개공은 빚더미에 올라서 세금 먹는 하마 골칫거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142회 1부 그게 뭔데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레고랜드 조성 사업 개발 논리에 젖어서 특혜로 점철된 사업을 졸속 추진하다가 탈이 난 셈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배임 혐의로 도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문순 전 지사가 기소가 된 거고. 네네. 근데 이거를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라는 전가의 보도 무적의 논리로만 방어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 어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지금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문순 전 지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반박하는 성명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던 2013년에 도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처리했다. 근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때는 2,05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이때 승인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배임은 그 2014년에 벌어졌던 건데. 그리고 2018년 계약 구조가 바뀌었을 때도 도의회의 재차 의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총괄 계약 협약 네네. 시행사가 바뀌는 그랬다고 하지만 이때는 임대 수익이 30%에서 3%로 바뀐 사실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죠. 이게 2020년에야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걸 보면은 솔직히 도의회 패싱 아니면은 거수기 도의회에 힘입어서 레고랜드 사업을 최문순 도정은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민주당이 지금 성명을 낼 처지인가. 그리고 최문순 전 도지사와 민주당은 그 2020년에도 수사 당국이 다 들여다봤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근데 왜 이걸 다시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하냐 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 혐의가 달라진 점도 분명히 있고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게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불기소 결정을 두고도 부실 수사다 뭐 이런 말들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가지고 법정에 다시 세운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법정에서 뭐 제대로 진실 공방을 하면 되지 그냥 무조건 무슨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다 이 프레임부터 씌우고 가는 것은 글쎄요, 저는 도민들한테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사 2년 만에 최문순 전 지사는 법정에 서게 됐는데 사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레고랜드 조성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최문순 전 지사와 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장밋빛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될 거야. 이 강한 확신 속에서 현재의 리스크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덮고 지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지금 쭉 설명드렸죠. 최문순 지사가 어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근데 아마 설명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뭔 네. 소리야 막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문순 지사가 사실 정말 저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을 벌인 건데 맞아요. 도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또 들여다 보기에도 피로감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레임 싸움만 되는 것 같아. 이 레고랜드 사태 이 모든 거는 다 김진태한테만 책임이 있고 물론 그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네네. 사태 자체는. 근데 정작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된 이 레고랜드 조성 사업 자체에 최문순 지사의 책임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공방으로만 그냥 흘러가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민주당 그리고 최문순 도정 이 12년 동안에도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개발 사업들이 펼쳐졌었고 그렇죠. 뭐 레고랜드만 있으니까 이 알펜시아 사업도 물론 알펜시아는 김진선 지사부터 시작했지만 그 매각 과정도 지금 담합 의혹 때문에 최문순 지사 그것도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는 책임을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맞아요. 이것은 최문순 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무슨 뭐 피해자 프레임, 뭐 정치 검찰, 정치 기소 프레임 이걸로 돌파할 생각하는 거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반문교사 삼아서 지금의 어떤 도정에서 추진되는 그런 대형의 개발 사업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장 파장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레고랜드 할 때도 그 얘기 나오죠. 김진선도 알펜시아 했는데 최문순도 레고랜드 할 수 있나 이게. 그럼 지금 국민의힘 김진태 뭐라 그래? 행정복합타운 뭐라 그러니까 이 최문순도 레고랜드 했는데 우리도 행정복합타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런 거 네. 나오는 거예요. 치악산 케이블카 이 원창목도 소금산 케이블카 했는데 원광수도 치악산 케이블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이 없는 겁니다. 양당이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럴 때 항상 이걸 했을 때 장밋빛 미래만 항상 얘기를 그래. 하잖아요. 네. 세금은 막 수천억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이슈 물론 여러분들 피곤하고 피로하실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정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도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원주통신 마지막 이번엔 또 국민의힘 이슈야. 국민의힘 소속 심규원 동해시장이 13일에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때문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분도. 첫 번째는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러시아 대개망을 조성 사업자 선정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여기는 러시아 대개마을 게이트인가? 네. 그리고 아니 약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게 그러니까. 뭐가 러시아 뭐 이렇게 연관돼 맞아요. 있는. 네. 두 번째는 시멘트 제조 기업으로부터 각종 시설 인허가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심시장 지배하에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3년간 1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크게 오. 두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네네. 거예요. 심규원 시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중인데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분명하다면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심 시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심 시장이 구속되면서 당분간 문영준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부도 권한대행, 국민의힘도 권한대행, 동해시도 권한대행. 참 요지경입니다. 이 강원도가 예. 아주 묘하게 이 국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요. 지금 양양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심규원 시장까지 처벌을 받는다면
야, 이것도 참 진기록이에요. 동해는 역대 모든 민선 시장이 사법 처리되는 흑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먼저 민선 1, 2기 시장이었던 김인기 시장은 업자와 시청 직원에게 뇌물 1억 3,300만 원을 받아 구속돼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첫 스타트부터 이렇게 끊었어요. 네. 김인기 시장. 그리고 이어서 민선 3기 김진동 시장은 주민과 단체에 금품 590여만 원을 제공해 벌금 1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선고 못 나왔어요. 이번에. 네네. 이어서 민선 4, 5기 김학기 시장. 참고로 이번은 김인기 시장 동생입니다. 아까 민선 1기였던 김학기 시장은 기업에게서 뇌물 1,000만 원을 받아 구속돼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아주 형제가 난립니다. 형제가 둘 다 시장을 해가지고 둘 다 구속되고 둘 다 징역형을 받는 진기록을 또 세웠다. 이어서 민선 6, 7, 8기 그러니까 3선 시장인 현직 심규현 시장은 김학기 시장이 구속 기소됐을 때 부시장이었어요. 이분은. 몸소 권한대행을 또 했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처벌받는 이렇게 것을, 뇌물 받아서 처벌받는 걸 다 봤는데 그 권한대행까지 본인이 2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래서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야.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 그 민선 체제가 된지도 그래도 제법 그 세월이 있잖아요. 30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했던 김인기, 김진동, 김학기, 심규현 시장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입니다. 이분들 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후진적 사례를 지금 동해시 민선 시장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동해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동해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어떤 선거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 선거든 민주당계 정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2018년 그 정말 탄핵 정국의 여파가 이어지던 네네.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초전 박살이 나던 시기. 강원도도 다 파란 물결이 불던 시기. 동해만큼은 꿋꿋하게 보수 정당이 깃발을 꽂았다. 그 정말 바람 속에서도 최후의 보루 그 같은. 정도로 이 보수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이 대안적인 헤게모니를 조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뭐 이 동해 민주당도 그렇고 뭐 다른 진보 정당들도 그렇고 뭐 시민 사회 단체들도 그렇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4연속 시장 사법 처리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걸 볼 때마다 탄핵됐다고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역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풀뿌리가 근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동해안 지역들이 하여간 지금 다 난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동해시도 그렇지만 지금 양양도 양양도 지금 그렇고. 뭐 주민 소환이 유력한 상황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이제 주민분들이 또 조직에 나서가지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군수 퇴진 운동까지도 벌이고 계신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직화의 과정 또 풀뿌리 운동이 이어져야 비로소 권력을 견제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 새로운 이제 권력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건데 영동 지역들이 대체로 지금 또 그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보수세가 워낙 네. 강하기 때문에 물론 원주라고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주는 뭐 주고받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고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도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네네. 있긴 합니다만은 그 허약함을 그러니까 탄핵 전국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뭐 그 시 안에서라도 정권 교체가 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의 행정은 그렇게 유지되더라도 시의회 구성이 좀 달라진다든지. 그나마 네. 동해가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동해시의회 구성이 그래도 4대4 동수예요. 네네.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도 바뀌고 있다. 균형이 되고 있다. 이제 더 나아가야 돼.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뭐 의회 정치만 지금 얘기해서 그렇고 뭐 자치단체장 얘기만 했어도 그렇지만은 일상에서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풀뿌리 정치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느냐 그런 조직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할 것 그쵸. 같고요. 그건 뭐 네.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탄핵 전국 속에서 고민하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 너무 거창하게 끝낸다.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맞아요. 원주 어느 척도 좀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주 통신 여기까지 해볼게요. 세상을 바꾸는 조례를 찾아서
전국 조례 자랑. 우리 국민은, 시민은 국가와 지방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정보 공개 제도인데,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에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투입되는 어떤 기관의 사업은 우리가 정보 공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대학도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에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정보 공개 포털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이용하고 그쵸? 있는데 이 정보 공개 제도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9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은 사실 국회가 아니라 1991년 한 지방의회에서 먼저 제정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익숙한 코스는 국회에서 먼저 법을 제정하고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보공개제도는 거꾸로 지방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중에 법으로 따라간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우리 지방의회가 이렇게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국회가 나중에 따라할 정도로. 바로 오늘 소개할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그 주인공인데요. 충북 청주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박종구라는 청주 시민이 계셨습니다. 약간 지금 꼬꼬무 같은데요. 뭔가. 말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 이 박종구 씨는 건물주세요. 부럽습니다. 네. 근데 자기 건물 옆에 대형 쇼핑 상가가 어느 날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공사가 뭔가 문제가 많았나 봅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기 건물, 이 박종구 씨 건물에도 균열이 생긴 거예요. 건물주로서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참죠. 그래서 박 씨가 쇼핑 상가 건축주와 연락하려고 했어요. 아니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건축 허가를 내준 시청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공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국회의원까지 찾아갔는데도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야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또는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전화를 걸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 공개를 받을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90년대, 80, 90년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50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문민 정부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노태우 정부가 이어지던 시기 아닙니까? 네네. 이때 뭐 정보 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나라님들, 공무원들, 관료하는 일에 어디 시민이 알려고 그래? 알아서 우리가 다 잘 알잘 딱갈색 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지금 일개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하나? 공사장에서도 책임 담당자 이런 게 그렇죠. 있지만 그때 그런 게 그때 있으니까. 그런 게 없지. 어디 그런 거 공개할까? 그냥 알아서 하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도 이 박 씨가 이렇게 정보를 요청해도 그럼 뭐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네네. 결국에 1년 동안 이 박종구 씨가 계속 민원을 넣은 끝에 제3자를 통해서 건축주와 연락이 닿아서 피해 건물 보강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제3자 이게 건너 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개인이 정말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종구 씨는 청주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 전공을 살려서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참 우리 알 권리라는 게 많이 제약이 있구나. 우리 헌법도 그렇고 말로는 무슨 뭐 국민은 뭐 알 권리가 있고 이런 뭐 민주주의에 있어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님들 일하시는데 국민들은 뭐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뭐 있어야만 하는 이 상황 말이 안 된다. 여실히 느낀 겁니다. 이 본인이 문제를 겪으면서. 그래서 박종구 씨 열심히 이 사례를 수집하고 공부를 합니다. 일본 오노미치시 사례를 비롯해서 행정정보 공개 법령을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벼르고 있다가 몇 년 후인 1991년 이때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선 영기죠. 이 당시가 민선 맞아요. 영기 청주시 의원에 박종구 씨가 당당히 당선이 됩니다. 내가 나선다. 몸소 입성을 합니다. 네. 내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등원 일주일 만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제출하고 3개월 만에 의원 29명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조례 발의가 가능했던 거죠. 아, 이런 게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갈등을 겪거나 이러면은 그 어쨌든 연락이 닿아서 건물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은 끝이지. 그러니까 이게 욕 좀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힘들었는데 그래도 됐다 이렇게 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은 요거 다른 시민들도 문제를 겪지 않겠냐, 이 재발 방지를 해야겠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공부까지 해서 이런 법령을 또 만들어 보고 그거를 몸소 만들고자 시의원까지도 이제 도전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우리 보통 시의원들 하면은 왜 시의원을 하세요? 하면은 이게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네.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분은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갖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1991년 7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제적 42명 중 찬성이 39명, 반대가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을 한 거죠. 네네. 하지만 당시는 앞서도 말했지만은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군사 정권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분명히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본회의장 분위기는 침울하고 불안감이 감돌았다고 오. 해요. 야, 이거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괜히 이런 거 만들었다가 밉보여가지고 찍혀가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박정구 시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보안부대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 정보기관으로 불려가기도 오.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조례를 만들면은 빨갱이 새끼들이 말이야. 청주시 정보를 다 빼내면 어떡하냐. 이 당장 철회해라. 요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이 박정구 시의원이. 전형적인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정보 통제의 논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지금도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용산 보면은 이런 얘기 하도 나올 것 같던데. 하여간 뭐. 네. 선관위 서버를. 근데 참 이 당시에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가 막 시작했고 내가 이제 막 시의원이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난 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뭐 기무사나 이런 정보부대들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럼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우리 박정구 시의원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다. 내 개인 사사로운 이익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겁박을 하고 회유를 하냐? 네네. 그래서 당당히 입장을 관철해 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어쨌든 조례를 가결했는데 당시는 시의회, 지방의회는 민선이었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은 관선이었어요. 내무부, 지금의 행정안전부겠죠. 네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파견 공무원인 파견 거죠.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관선이던 청주시장은 상위법도 없는데 시민이 정보를 원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를 통과시킨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 거부권을 행사해버립니다. 야. 아니 이 어디 법대도 없는 건데 정보 공개를 하라는 법이 없는데 왜 조례 이상한 걸 만들어냈냐.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거부권 때린 거예요. 요즘에도 약간 이게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상위법 근거가 없으면 네. 못 맞는다. 이런 얘기 아직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 내무부에서 파견한 관선 청주시장이 내걸었던 거죠. 그런 명분을. 그래서 여기에 빡친 시의회는 다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똑같은 조례안을 재가결을 합니다. 거부권 무력화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렇죠. 국회는 지금 200석을 못 넘겨서 네네. 특검이든 뭐든 지금 거부권 때린 걸 가결을 못 시키지만 이때는 청주시의회는 일치 단결을 해서 분노를 담아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가결을 시켰는데 결국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 거부권을 만약에 이제 무력화시키고자 재가결을 하더라도 시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공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권이 됐을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무조건 또 공포라도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지방의회는 다릅니다.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대법원은 1992년 해당 조례가 합법이라고 판결합니다. 이 박종구 시의원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면 상위법을 근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판결이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에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런 거예요. 청주시가 예를 들어 12시 이후 통행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청주시. 요런 걸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상위법에 통행 금지에 관한 법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청주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로 그걸 만들어 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보 공개는 기본권 제약이 아닌 거죠. 오히려 기본권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오히려 이익이 되는 조례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 때는 굳이 상위법이 없어도 된다. 지방 자치의 일환이다. 그거는 지방이 더 좋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막는 게 말이 되냐. 대법원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 그걸 적용을 했던 거고요. 이 역사적 판결을 통해서 청주시에서 최초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보다도 앞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충북 청주시에서 정보 공개 제도를 1992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게 이제 물꼬가 트이게 되니까 이후 2년 만에 전국 180여 개 지자체에서 정보 공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결국에는 1996년 국가 법률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국가정보공개법은 아시아 최초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세계 13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참 이 정보공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판공비,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다 공개돼 있잖아요. 맞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뭐 업무 추진비로 뭐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을 긁었네. 이거 업무 추진비랑 뭐 결제 내역이랑 실제 뭐 운행 일지를 안 맞네. 우리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우리 원광수 시장이 취임 이후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다는 것도 그 몇 개월간 그것도 우리가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네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가 됐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특활비 같은 것도 검찰에서는 계속 이거 공개할 수가 없다. 맞아요. 비공개 사항이다. 했지만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우리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까발려지는 것의 상당수도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 정보 공개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선진화, 진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쵸.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 권리의 초석을 쌓은 정보공개 조례를 청주시가 먼저 제정했다는 점에서 청주 시민분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청주시도 그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기록의 도시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더라고요. 이게 벌써 청주 뽕 중에 하나가 됐군요. 이게. 저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직지나 이런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 역사적 기반도 있지만 이런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도 그 역사적 맥락에서의 하나의 그 일환이지 않을까. 그렇죠. 원조 도시다. 원조 도시 정보 공개.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갈 길이 먼 측면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특히 툭하면 지금 비공개를 때리고 있는데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맞아요. 문제예요. 맨날 뭐 이유로 드는 게 무슨 뭐 경영상의 비밀, 뭐 아니, 이런 업무상의 네. 비밀, 뭐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별로 경영상의 비밀도 아니고 업무상의 비밀도 아닌데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조 도시인 청주시도 재작년 CJB 그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보 공개율 자체는 97%에 달하는데 부시장 이상 결제 문서의 원문 공개 비율은 2020년 기준 33%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이 정말 정보를 많이 공개는 하지만 양은 많지만 공개의 질은 떨어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깊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개되더라도 뭐 다 공란 처리하거나 네. 뭐 아니면 가리거나 네. 뭐 그런 부분 공개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주도 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상하수도 사업소 발주 하도급 공사 계약 정보를 9년째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계약이라든지 뭐 하도급 업체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런 거 정작 누락되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그 사전 공개, 원문 공개에 있어서도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저도 아카데미 뭐 친구들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해서 원주시 문화예술과의 정보 공개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뭐 그냥 무슨 뭐 매크로를 돌려놓은 것처럼 아카데미 단어만 들어가면 키워드만 들어가면 다 비공개를 때리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무슨 CCTV 사용료 청구 내역도 비공개를 때렸어. 그리고 처음에 또 공개하다가 그걸 나중에 비공개 때렸다고. 처음엔
그냥 접할 수 있던 정보가 나중에는 그게 또- CCTV 사용 맞아요. 정보였어요. 네. 나중에 물론 공개했습니다. 그 네. 이의제기라니까. 그 본인들도 다 비공개 때리다가 아 맞다 이거 공개했었지. 이의제기 받고서야 나중에 다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법정까지 가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 그쵸. 라는 법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지성 비공개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점이 사실이라는 게 확인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말 지방 정부가 맘먹고 다 비공개를 때렸을 때 우리 시민들은 정말 법원까지 가는 그런 번거로운 정말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야만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자체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후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비공개 때려서 정말 침대 축구 버릴 수도 있다는 그쵸. 거 아니에요? 철거 다 되고 나서야 지금 정보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네네. 공개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 공개 조례 자체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 또 지방자치 모범적 사례다라고 그럼요. 볼 수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직접 시의원이 돼서 조례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이 과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종구 시의원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4선 시의원을 역임하고 시의회 의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의정 기간 동안 이 정보공개 조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감사 청구 조례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등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지주 등 관련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개발 정보를 알려주도록 정한 행정 절차 조례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힘을 썼다. 시민의 참여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지방자치, 지방의원의 사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다른 지역의 눈여겨볼 조례를 알아보는 새 코너 전국 조례자랑 첫 시간으로 알 권리의 초석을 쌓은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국 조례자랑에서는 계속 좀 좋은 조례 있으면은 네네. 언제도 이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오늘 왜 안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원주 정치권이 난리예요. 그 시의회에서 원강수 시장과 야당 시의원들이 뭐 연일 날선 공방을 펼쳤는데 특히 손준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회가 2번이나 이루어질 만큼 맞아요. 네. 좀 뜨거운 분위기였어요.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뭐 특별 보좌관 MMA 페스티벌 뭐 원주천 게이트 원주 문화재단 뭐 법정 문화도시 만두 축제 등등등 문제 제기가 뭐 계속 이제 터져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무실동은 지금 시의회 리뷰 시간에 싹 정리를 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간만에 쇼츠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요. 연말이니까 올해도 해봐야겠죠. 원주시 10대 뉴스 결산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호정이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올해 원주에 기억에 남는 이슈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이어질 문장 우리 나눠서 한번 읽을까요? 그럴까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원주하는 척 145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